네, 법률과 생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못했고 주로 뭘 했냐 하면 통장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대포 통장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처벌받은 얘기나 제가 다뤘던 사례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요. 어, 대포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포폰 얘기도 좀 했고 대포 통장과 관련해서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얘기를 했었고요.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을 안 하는데 안 만들어주죠. 대포 통장과 관련해서 어떤 법률로 처벌하는가 또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 그러면 대포 통장은 법률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포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처벌하는데 정확하게는 대포통장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고 접근 매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접근 매체는 뭐 통장이라든가 뭐 마그네틱 카드라든가 OTP 카드라든가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전부 접근 매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금 통장은 당연히 접근 매체에 해당하죠. 이런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처벌해요. 넘겨주는 게 양도죠. 그래서 통장의 양도는 처벌하는데 넘겨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넘겨받는 사람도 처벌해요. 넘겨받는 사람들이 대체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넘겨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넘겨주는 사람도 처벌한다. 그 다음에 대여. 대여는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여는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일시적 대여는 처벌하지 않는데 대여를 해주면서 돈을 받으면 처벌해요. 그 다음에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거에는 단순히 잠깐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하나 얘기했죠.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한테 속아서 자기 통장을 넘겨줬는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어요. 여기서 이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했다 또는 거 해서 처벌 기소한 거였거든요. 검사가 기소하면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의 지위는 기소와 동시에 피고인이 되죠. 피고인. 피고인이 되면 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죠. 민사에서는 법정에서 소송 상대방을 피고,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냥 민사에서 쓰는 개념이고 형사 사건에서만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어디 공무원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엄청 화를 내면서 자기를 지금 피고라고 불렀냐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피고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국가 사건을 내가 대리할 때 피고 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시냐? 이랬는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피고라고 얘기하면 피고인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참 답답한 일이기는 한데 피고하고 피고인이 뭔지도 모르고 피고를 누구를 피고라고 지칭했는지도 몰라서 버럭 화나내는 사람들인데 민원인을 상대로 항상 화를 내버릇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끔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공무원들 욕을 다 먹이죠. 여하튼 갑자기 공무원 얘기가 자 피고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 그러니까 한번 조항을 찾아보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 통장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접근 매체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근 매체를 대여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질권 설정 뭐 이런 게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질권 설정은 뭐냐 하면 담보권 설정 같은 걸 하는 행위인데 통장에 질권 설정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만한 일은 없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다음에 이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 조gin과 굴비 판매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 요 사례를 쭉 얘기하면서 아직 요 얘기를 안 했었죠.
그거 말고 이제 제가 다뤘던 보이스피싱 관련된 피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요새는 보이스피싱이 점차 다양해져서 점차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수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 어떤 원칙이 있어서 이거는 보이스피싱, 이거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좀 생각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내 통장으로 이상한 돈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빼달라고 하는데 빼달라는 사람이 돈을 보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로 그냥 빼줬다가는 좀 곤란해지는 수가 생긴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갑회사 직원이 을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는 게 잘못해서 병 계좌로 입금을 했어요. 갑이 회사고 직원이 A예요. 돈을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은 을이에요. 그런데 병으로 들어갔어요, 돈이. 이 경우에 갑이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잘못 들어간 병 회사에게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는 혹시 직원 A는 마찬가지로 병 회사를 상대로 해서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병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입금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니네가 갑이나 또는 A가 잘못해서 입금했는데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일단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병은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은 아무 잘못 없이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아무 계좌에 잘못 없이 돈이 들어왔으면 반환 안 해줘도 되나요? 그렇진 않죠. 잘못 들어온 돈이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 돈을 그냥 가지면 형사처벌돼요.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아요. 병이 입금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반환을 병이 안 해요. 이럴 경우에 갑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일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봐요. 병 회사라고 안 하고 병 개인이라고 해요. 병 개인한테 돈이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마침 병이 여기저기 돈 줄 게 있었는데 뭐 카드 채권, 카드 채무도 있고 카드빚도 있고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다시피 카드 회사는 돈이 있으면 칼같이 알고 돈이 있으면이 아니라 결제일에 가장 먼저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카드 대금 3천만 원이 쪼로록 뽑혀 나갔어요. 그래서 병 계좌에는 다시 돈이 빵원이 된 상태가 됐어요. 그랬는데 갑이 와가지고 3천만 원 돌려줘라고 얘기할 때 이때 병은 돌려줘야 되나요? 나는 돈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이득 본 것도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병은 이득 본 게 없나요? 어때요? 병은 이득 본 게 있죠. 원래 자기가 다른 돈으로 갚아야 되는 카드 채무를 갑이 잘못 보내준 돈으로 갚았죠. 이득이 없다고 얘기하면 병은 양심이 없는 거죠. 언뜻 여러분들 듣기 아무 이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돈을 반환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병이 이 돈을 안 반환하면 가압류하거나 병의 계좌를 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또는 형사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옛날에 다뤘던 사례 중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례를 설명할지는 조금 이따가로 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특히 가압류 가처분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용어가 어려운가요? 채권 채무. 채권은 쉽게 생각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죠. 돈 빌려줘서 그 채권. 채무는 돈을 갚아야 되는 책임. 금전소비대차. 이게 돈 빌려주고 받는 거라고 그랬죠. 채권자 채무자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권자, 채무를 가진 사람이 채무자. 채권 채무 이거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도 맨날 거꾸로 얘기해요. 회사가 맨날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 회사가 물건을 팔았어요. A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B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맥북을 팔았어요. 그래서 B가 맥북 대금 300만 원을 A 회사한테 보내야 돼요. 이 경우에 채권자는 누구고 채무자는 누구죠? A 회사가 채권자고 맥북 대금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B가 채무자죠. A는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A 회사 채무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조심해야 되지만 의미는 다 통하더라.
대주, 차주는 어떻게 되나요? 대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채권자가 대주, 채무자가 차주가 되죠. 가압류가처분은 좀 이따 설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용어예요. 자, 우리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유체동산 가압류가 뭐냐 하면 소위 딱지 붙인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돼요. 유체동산 딱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마침 가진 게 없는데 진짜로 빨간색으로 된 딱지가 있어요. 딱지인데 정확히는 이제 집행관이 와서 뭐를 붙이는 거거든요. 가압류 딱지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여기 있다.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마침 딱 나오는데 요거를 이미지 한번 찾아보죠. 요건 이제 압류 딱지긴 한데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뭘 했다 이렇게 붙이고 또 이건 아니고 또 압류표네.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갖다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압류 딱지인데 이걸 여기 지금 뭐에 붙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TV 같은 거 아닐까?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동산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가재도구, TV 뭐 이런 것들이 유체동산이거든요. 동산이라고 보면 돼요. 동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번에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했잖아요.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이고 동산은 뭐죠? 그거 아닌 거. 부동산이 아닌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의실에 있는 TV나 뭐 의자나 책상이나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들이 유체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까 A가 B한테 300만 원을 B가 A 회사에게 맥북 대금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B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B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B가 돈을 다 빼돌리고 돈을 안 갚을 것 같아요. 이럴 때 A 회사가 먼저 가서 하는 게 B의 자산을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B의 집에 가서 B의 해당 노트북 산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북에 빨간 딱지를 붙여요. 이거는 함부로 팔지 마라. 이런 게 유체동산 가압류예요. 채권 가압류는 그 전에 설명했더니 하도 어려워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넘어가죠.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8강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설명했던 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한 번씩 꼭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노동절이라고 그래서 이날 놀잖아요. 5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라 노는 날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올해는 지나가기는 했는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은 어떻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무슨 근거로 노는가? 무슨 근거로 노는 것 같아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딱 클릭하면 나올 텐데 이 법률은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면서 딱 누르면 착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노? 왜 안 열리니? 진짜.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쳐도 나오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딱 치면 나왔죠. 양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법이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법은 이렇게가 다예요. 한 조문밖에 없어서 1조 2조도 없어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자의 날로 하고 유급휴일로 하네. 그러면 돈 받으면서 놀 수 있는 날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되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가 쉬는 날이에요. 그럼 공무원은 쉬나요? 안 쉬나요? 공무원은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는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있던 무렵 서울시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무엇이냐 이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쉬었어요.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이 있던 날에. 고양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어땠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일하는데 은행원들은 쉬죠. 법원은 할까요, 안 할까요? 법원은 합니다. 검찰청도 하고 경찰서도 해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근로자의 날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죠. 대신 그렇게 돼 있고, 근로자의 날은 그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공휴일이라고 하는 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하는가? 요번에 언제였죠? 추석 전후로 8월 14일 그 무렵에 하루를 더 쉬었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그랬었죠. 그런 거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는 한번 그래도 우리가 법률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법률에 있지는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왜 안 나오니? 뭘 잘못 쳤나? 아, 공휴일이라고 쳤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있죠. 클릭하면 이건 몇 조나 될까요? 이거는 여기 보면 대통령령이에요.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명령 규칙 중에 명령 중에도 시행령, 대통령령, 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뒤엔 좀 이따 보고.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여기만 쉬는 거예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그러면 국군의 날은 10월 1일 안 쉬죠. 여기 없잖아요. 또 뭐 4월 5일 식목일 여기 없죠. 그러니까 안 쉬는 거죠. 우리 말하는 쉽게 말하는 노는 날은 이 규정에 따라서 노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또 우리 언제 쉬어요? 소위 신정이라고 하는 1월 1일에 쉬죠. 그 다음에 뭐에 또 쉬어요? 부정이라고 하는 설날에 쉬죠. 설날은 언제 쉬어요? 설날하고 설 전날, 그 다음날 이렇게 쉬죠. 음력으로 치면 음력 1월 1일, 12월 말일, 음력 1월 2일 이렇게 쉬죠. 삭제된 거 이거 뭘까요? 이거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연혁법령을 봐야 돼요. 연혁이 여러분들 어려운 말인데 일종의 역사 같은 거거든요. 2005년 6월 30일에 삭제됐죠. 뭐가 삭제됐는지 한번 볼까요? 2005년 6월 30일 전 거를 보면 되잖아요. 2005년 6월 30일이니까 이날 없어졌잖아요. 이날에는 여기 없죠. 지금 없어졌고 2005년 6월 30일 바로 전 거 요거죠. 요거. 여기 보면 아까 요거죠. 4월 5일이 없어졌죠. 식목일은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조항도 좀 달랐네요. 일요일, 국경일 뭐 이랬었네요. 그렇고 다시 현행법령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일요일, 국경일 다 이랬는데 국경일 중에 이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쉰다는 거예요. 1월 1일에 쉬고 설날 쉬고 부처님 오신 날 쉬고.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부처님 오신 날 말고 종교적인 이유로 쉬는 날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써놨을까요? 여기 이제 쉬는 날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보죠.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이렇게 해놨네요. 기독탄신일에 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도 쉬는 거죠. 기독탄신일은 12월 25일 양력이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밖에 못하죠. 음력 4월 초파일이니까 4월 8일 이렇게밖에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쉬는 날 5월 5일 어린이날에 쉬고 현충일에 쉬고 추석 연휴 때 쉬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에 쉬죠. 근데 보궐선거일에는 안 쉬어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에만 쉽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요게 이제 임시공휴일 하는 그거죠. 그런데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하루 더 노는 거, 이게 대체 공휴일이죠. 그 규정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규정은 대충 아는데 법문에 뭐라고 돼 있나를 한번 읽어보세요. 법률은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법률의 재미없는 맛인지 아니면 재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데, 만약에 그 공휴일이 또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하고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토요일은 공휴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토요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쉬어요? 안 쉬어요? 요새? 토요일 다 쉬죠. 주5일 근무제 때문에. 그러니까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하고 겹쳐요. 예를 들어 1월 1일하고 일요일이 겹친다. 그러면 이제 그 경우는 그 다음 비공휴일을 하루를 더 쉰다는 건데, 그 다음 비공휴일이 토요일이면 원래 쉬는 날인데 그날 하면 손해니까 하루 더 넘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2조 4호 또는 9호에 따른 공휴일이에요. 2조 4호 설, 그다음에 9호 추석. 설하고 추석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한글날이 일요일하고 겹친다, 한글날이 토요일하고 겹친다, 이런 거는 따로 쉬지 않아요. 하루 더 지정하지 않거든요. 우리 달력을 한번 이제 봐보죠. 네이버 달력이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우리 자, 한글날 금요일이죠. 10월 1, 2, 3인데 이때 왜 쉬었죠? 이때 왜 쉬었을까요? 추석이라 쉬었죠. 여기 지금 빨간 날로 돼 있죠. 국군의 날이라 쉰 게 아니에요. 이때 보세요. 추석날 이날이죠. 그러면 언제 쉬죠? 아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하면 추석날과 추석 다음날, 추석 전날을 쉬죠. 그러면 9월로 넘어가 보죠. 여기 쉬죠. 그래서 이건 쉬는 게 맞고, 여기도 쉬는 게 맞고, 여기도 쉬는 게 맞죠. 여기도 쉬고. 그러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날이 있나요? 없나요? 공휴일이 이 추석에 의한 공휴일 요 세 개가 다른 공휴일과 겹쳐야 되는데, 요게 공휴일과 겹친 것 같지만 금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쉬면 되고, 개천절은 원래, 그런데 개천절은 이게 공휴일과 겹쳐도 쉬는 게 아닌데다가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1, 2, 3, 30, 1, 2, 3 이렇게 쉬는 거죠. 이날 우리 쉬었나요? 안 쉬었나요? 10월 5일을? 추석 다음 날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죠. 왜 기억이 안 나냐 하면 쉰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쵸? 네. 지정했었죠, 임시공휴일로. 그래서 아까 다시 달력으로 우리는 이렇게를 쉬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쉬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6일짜리 엄청난 휴가가 생겼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다가 이날 휴가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날 휴가를 내는 사람 또는 이렇게 휴가를 내는 사람들은 쫙 이렇게 쉬고 이틀 나온 다음에 다시 한글날 또 쉬고, 이렇게 쉬는 수가 있었죠. 한글날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요. 요게 이제 그렇고, 여기는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일이 없는데, 우리 대체 공휴일 지정과 임시 공휴일 여기 한번 또 있네. 이때도 임시 공휴일 한번 지정했죠. 이거는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죠. 이게 광복절이 토요일하고 겹쳤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이 광복절은 추석도 아니고 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날 겹친 거는 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때 경기 진작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때 공휴일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 무렵에 코로나가 확 퍼졌네 만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게 그것 때문에 퍼진 거냐 아니면 8.15 집회 때문에 퍼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어린이날 5월 5일 아까 쉬는 날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쉰 날 한번 볼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렇게 쉬죠. 자, 여기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라 쉬었고, 국회의원 선거 했던 날 쉬었죠. 4월 이날. 자, 5월 1일 봐보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돼 있지만 빨간 표시 안 돼 있죠.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때는 보면 이날 쉬고 이날 쉬고 이날 쉬고 이날 휴가를 내면 이날까지 쉴 수 있었죠. 뭐 이래서 이때도 약간 황금 연휴이긴 했네요. 21대 국회의원 때 쉬었고, 그 다음에 자 보죠. 3월 1일 아까 국경일 중 3일절은 쉬는 날이죠. 근데 공휴일하고 겹쳤죠. 그럼 왜 대체 공휴일 지정을 안 했죠?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거는 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추석하고 어디 갔냐? 공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보면 언제만 대체 휴일을 지정하냐면 4호하고 9호라고 그랬는데 4호가 설, 그다음에 추석, 이게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예요. 이제 이 문장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겠죠. 2조 4호 또는 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2조 4호 또는 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뭐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 다시 달력으로 오면, 그래서 이날은 안 쉬는 거죠.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죠. 1월 1일은 공휴일이죠. 설날. 자, 설날 전날, 설날 다음 날이 설날 연휴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인데, 설날은 토요일이니까 상관없는데 설날 다음 날도 공휴일인데 이게 언제랑 겹쳤어요? 일요일하고 겹쳤죠. 2조 이게 4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인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이 끝나는 첫 번째 비공휴일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한다. 그래서 이날이 대체 휴일이 된 거예요. 이런 법률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 법률 규정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까지 얘기했어요. 강제집행과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넘겨두고 다음 거 7강, 다음에 8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강. 어디 갔냐? 이제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이용 범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저작권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그 덥죽 도용과 관련해서 어떤 신문사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네 안 되네 이런 논란을 기사를 하나 낸 것이 있던데, 정확하게는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와 관련된 얘기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하나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전자소송과 관련된 향후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인터넷과 음란물 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성착취물 관련된 양형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양형 기준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